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방법상의 한계, 즉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잉금지 원칙이야말로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헌법에 관한 분쟁, 특히 헌법 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여부를 가릴 때 과연 그 기본권 제한적인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그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는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도 마찬가지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헌법의 다른 조항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법률이 보통은 기본권 제한적인 법률이라면 과연 그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때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바로 이 방법상의 한계에 있습니다. 기본권을 왜 제한하느냐? 그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한 거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집회에서 나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적인 폭력 또는 왜 5개 집회에 있어서는 제3자가 그런 집회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 사전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 굳이 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사전 신고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의 그런 배제, 결국은 질서 유지에 봉사하기 위한 그런 기본권 제한이죠. 그렇다면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수단과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즉 큰 목적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이런 이 목적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잉금지의 원칙은 우리에게 되도록이면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는 가장 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택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헌법상 가치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이 과잉금지 원칙은 사실은 우리의 헌법에서 나온 원칙이 아니라요. 사실은 19세기 후반부에 이 독일의 경찰법에서 발전된 원칙입니다. 소위 말해서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지 말아라. 즉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서 과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 식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런데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이 점차 국가에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규제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변해가면서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됐을 때 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발전되게 이르렀고 이것은 소위 형벌에 관련돼서도 형사법에서도 또는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행정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각기 그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헌법에서 특히 이 법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 공법 분야에서는요. 우리 헌법은 헌법 37조 2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라는 요 문구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도출해내기도 하지만 굳이 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없어도 그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법치국가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헌법 전반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이 된다면 그 즉시 원칙적으로 위헌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독일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을 그래서 적합성, 최소 침해성 내지는 필요성의 원칙 또는 그다음에 비례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따지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크게 네 가지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이런 과잉금지 원칙은 사실 독일의 과잉금지 원칙과 대동소이한 것이요. 목적의 정당성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를 신고를 의무를 규정을 한 것은 바로 집회의 평온함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 집회의 평온함은 질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이미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평가할 때 그 기본권 제한, 즉 사전 신고제라는 것이 과연 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기본권 제한이냐라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은 심사 안 해도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과잉금지 원칙을 그런 목적상의 한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적합을 위한 그런 그 기본권 제한 수단이냐라는 것까지 심사를 하니까 네 가지로 되는 것뿐이고요. 나머지 그 수단의 적합성은 그 독일에서 얘기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그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소원칙의 그 이름만 좀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수단의 적합성,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이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즉 국가 질서 유지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런 집시법상 신고를 한다든가 신고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권법상 이런 지금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여권의 발부를 제한한다든가 여행을 제한 금지하는 이런 조치가 과연 그 질서 유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가 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수단의 적합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입법자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분명히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적절한 수단을 택하는 게 보통의 일이거든요. 단지 이제 그런 적절한 수단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또는 그런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되죠. 이 수단의 적합성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보통 평균인의 시선에서 경험법칙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이 일정하게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기여를 하느냐, 부분적으로만 기여해도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됩니다. 명백하게 부적합한 수단이다. 이런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독일과 같은 데서 뭐 전형적인 이런 수단의 수단의 적합성 심사할 때 아주 전형적으로 적합성 원칙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황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한다. 그런데 그 매사냥을 하기 위한 그런 매사냥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무기나 총포 화약류에 관한 그런 규정에 따라서 무기, 총포, 화약류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부적합한 수단이 되겠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할 때 몇 가지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본다면 동성동본 혼인 금지와 같은 규정이죠. 동성동본 혼인 금지를 통하여 그래서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기본권 제한이라는 수단이 뭘 달성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럼 전통적인 문화 그랬을 때는 우리의 그 넓은 의미의 질서 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동성동본 혼인 금지라는 것은 이 성이 남자의 성으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남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면서 우리의 질서, 헌법이 보장하는 이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양성의 존엄성과 평등이라고 하는 질서에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은 8촌 이내의 결혼만 문제가 되고요. 그 외에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이런 과거의 과거의 그런 신뢰는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 적합성의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직 후에 2년 내에는 이런 그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런 모든 형태의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의 적합성은 명백하게 부적합한 수단인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선거직을 포함한 공직에 진출을 금한 거는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퇴직 후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선거직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직무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수단이 부분적으로 미흡하다 하더라도 또 과도하다 하더라도 수단은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합성 자체도 인정 안 했죠. 물론 수단이 적합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합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심사 단계가 있거든요. 여러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 중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가장 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이 목적과 수단 사이를 규율하는 내용이라면 이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를 비교 형량하는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면 그런 수단 중에서 가장 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선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의 진출을 금지하는 게 과연 적합한 수단이냐? 아니면 선거직 그 공무원에만 또는 선거직 공무원의 진출에만 금지를 하게 하고 정당원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더 완화된 수단을 택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공직에는 진출을 허용하면서 단지 모든 그런 정당의 구성원이라든가 선거직 공무원은 될 수 없게끔 그런 규정을 한다든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죠. 수단의 적합성은 그러니까 침해의 최소성은 전제 조건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슷한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수단의 적합성은 이왕이면 기본권 행사 여부, 기본권을 금지시키는 것보다 이왕이면 원칙으로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게끔 하는 게 수단의 적합성에 그러니까 침해의 최소성에는 맞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학력을 가진 사람의 개인 과외라든가 또는 학원에서의 과외만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거는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학부모의 등골을 쉬게 하는 이런 고액과외라든가
계층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특정 과외만 금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기본권 행사 여부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기본권 행사 방법을 규제하는 게 그런 수단을 택하는 게 수단의 적합성에 맞죠. 물론 여기에는 또 문제가 또 이게 좀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그렇게 엄밀하지 않은 게요. 객관적인 경험 법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평균인의 시선에서 비춰 보았을 때 가장 명백하게 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위헌이지 그렇게 불분명하다 명백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우선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 수단의 적합성은 그러니까 침해의 최소성이죠. 이 침해의 최소성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채택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정 구간에 감시 카메라도 그러니까 속도 제한 카메라도 달고 그다음에 그 신호등도 뭐 사이사이 두고 그다음에 뭐 도로 공학상 이 도로에다가 이렇게 좀 그 주의를 해서 바닥에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그런 그 공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수단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런 침해의 최소성에는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해도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단지 객관적인 경험 법칙에 비춰 보았을 때 가장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런 수단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하면은 벌금형이나 무죄가 될 선고될 그런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조차도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물론 직위 해제라는 건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직위 해제는 그 직위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벌금형이나 이 벌금형으로 보통 교통사고 같은 문제는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고 무조건 직위 해제를 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그런 당연퇴직의 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사유지 뭐 일반 공무원들이 선고유예를 받았다라든가 벌금형을 받았다라든가 물론 경찰 공무원은 좀 더 이제 까다롭죠. 그러나 일반 공무원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고유예나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고 무조건 필수적으로 직위해제를 하게 한 그런 규정은 위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침해의 최소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의 최소성은 주관적으로 그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평균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이제 어려운 심사이자 논고를 이제 논증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이 법익의 균형성 심사입니다.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그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수단이 가장 덜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과 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에 전자가 훨씬 더 강한 비중이 있어야지만이 헌법상 가치적인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기본권 제한 조치가 합헌인 경우지.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이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이 아무리 그 공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너무 그 문제가 되는 경우에 우리 헌법상 객관적인 헌법 질서에 비춰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전형적인 사례 중에 뭐 하나로 우리가 이 법익의 균형성 심사는 다양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만요. 그래서 많은 헌법재판소가 그 법익의 균형성에서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무리 고문은 그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그런 신체의 자유를 경미하게 제한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고문 행위와 같은 경우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공익을 위하고 최소 침해를 하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고문 자체는 우리 헌법상 인정될 수 없는, 즉 특히 그 국민의 그런 국민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헌법상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을 심사할 때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택된 기본권 제한이라는 수단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라든가 하는 문제를 다 고려를 해서 소위 객관적인 경험 법칙이 아니라 헌법상의 가치에 비춰본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경험 법칙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성 있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헌법상의 객관적인 가치냐 하는 점은 참 어렵죠. 결국에는 그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심사할 때 특히 가장 논증하기에 어렵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런 부분들이 법익의 균형성 심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한 2, 3년 사이에 이 판심 내용을 바꾼 그런 사건도 과연 그러니까 맹인을 위한 이런 안마사가 이 안마사 제도가 초기에는 이거는 그 과도하게 그 스포츠 마사지사라든가 카이로프락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다른 현실적으로 그런 맹인 안마사를 국가에서 전속으로 고용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나 양로원에서 고용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이런 다양한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맹인의 신체 장애인의 그런 신체 장애인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에 비춰봤을 때 스포츠 마사지사 등 청구인의 그런 기본권을 사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맹인에게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었죠. 이런 점에서도 보지만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법익의 균형성 심사가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논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잉금지의 원칙은 사실은 인리주의를 하더라도 사례가 워낙 많고 위헌으로 결정을 된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또 문제가 있고 또 거꾸로 합헌으로 결정된 사례도 논증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요새의 경향을 얘기한다면 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에서 법익의 균형성까지 단계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위헌 결정을 많이 내렸지만은 점차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목적의 정당성부터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단계적인 심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단계에서 위헌이라면
그 뒤에 단계 심사는 할 필요도 없이 그건 위헌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는 단계적으로 지금 점차 세분화시켜서 심사를 하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바람직한데 가끔 보면은 법익의 균형성에서 가치 판단이 내재된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앞에서 수단의 적합성에서 즉 객관적인 경험 법칙에 의한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이런 수단의 적합성에서 묶어서 이 뒤에 이 법익의 균형성까지 심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거는 객관적인 경험 법칙에 의한 그런 판단과 그것이 법익의 균형성과 같은 경우는 헌법상의 가치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이런 모든 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 즉 헌법소원과 같은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약간의 이건 예외가 되는 그 두 가지 사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라고 해서 되도록이면은 특히 자유권적인 기본권뿐만 아니라 재판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참정권 영역에 있어서도 즉 선거운동의 자유라든가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인권 심사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국가가 그런 참정권이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가 과잉금지 원칙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말씀드렸듯이 사회국가 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최소한의 생계수단은 물론 사회 구체적인 그런 사회적 경제적 그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라는 게 음식만 얘기할 수도 없고 최소한 그러면 피복과 주와 그다음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의와 의식주가 다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준까지는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국가는 이런 최소한의 의식주 외에도 예를 들어서 빈민 그런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영화나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또는 이런 그런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그러면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그 사회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일정 수준 이상의 권리만 헌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수준 이상만 보호를 했으면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합헌이다. 그러나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최저 생계가 보장이 안 됐다면은 그거는 너무 과소하게 너무 적게 국가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거는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이런 사회적 기본권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본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런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자유권과 같이 또는 재판 청구권과 같이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라는 것을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등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갖고 그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확실히 있지만 평등권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되는 두 사실관계, 비교가 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고 있거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자의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성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등권을 할 때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는 원칙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이지만 사회적 기본권 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해서는 과소보호의 원칙, 그리고 평등권에 관해서는 자의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성 심사가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은 그 자체가 정당하고 초국가적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 기본권을 제한하고 난 다음에 개인의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질 정도면은 이거는 아무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은 칼 슈미트의 그런 자연법적 기본권 관에서 비롯됐지만 오늘날 기본권 자체가 목적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국가며 국가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크게 상대적인 입장과 절대적인 입장, 즉 본질적인 내용은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본질적인 내용도 제한이 가능하다 하는 입장과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아주 기묘한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국가 권력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돼서는 아니 된다 라는 절대설의 입장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 헌법 규정이 이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주관적 공권이자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객관적 원칙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본질적인 내용을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고요. 만약에 본질적인 내용을 상대설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이 법익의 균형성 심사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했느냐? 이거는 과잉금지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이어야 되니까 절대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나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단지 헌법재판소는 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단 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형해화시키면서도 그 기본권 제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합헌적이라고 판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죠.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난다면 개인에겐 나머지 기본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명은 이건 이례적인 거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만 지금 현재의 국민의 법관정을 고려한다든가 흉악범죄를 막는다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건 당장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타협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사건을 본다면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적인 입장으로 파악이 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이상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야 됩니다. 사형제도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정말 지존파와 같은 그런 흉악범들이라든가 가정파괴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이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헌법에서는 생명의 등가성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생명 국가가 개인의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침해할 권한이 없고 특히나 이 그런 흉악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흉악범죄가 더 축소된다는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추세는 오히려 사형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다. 특히 정치범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존속되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은 다시는 이제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폐해를 살펴봤을 때 이 사형 폐지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 그러면 과연 이거 절대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마다, 그리고 당의 기본권마다 기본권 제한이 있고 난 다음에 본질적인 이 내용이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변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양심의 자유, 그러면 양심의 자유에 그런 고정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든가, 집회의 자유 그러면 집회의 자유에 그런 핵심적인 아주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미리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권 제한 조치가 뭐냐, 그리고 그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과연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거냐 하는 건 사후적으로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다수 의견은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가변적 핵심 영역을 가지고 있다. 뭐 가변적 핵심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뭐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 수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모든 언론기관에게 사전 검열을 하도록 규정을 한다. 그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이거는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든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 허가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에 대한 그런 사용 수익 처분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기본권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개별 기본권마다 측정이 가능한데 기본권 제한이 있고 난 다음에 판단이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당의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에, 당의 기본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형과 같은 경우죠. 사형제도와 같은 경우. 자, 개별 모든 기본권은 그러면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헌 무효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단지 법률에서 기본권 제한하라고 했는데 법규명령에서 제한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입법 형식이 잘못된 거니까 위헌 무효가 아니라 위헌이 돼 당분간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또 평등권과 같은 경우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위헌 무효 결정이 내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기관에 의하여 보호가 되고 침해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헌법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그리고 개별 민사 형사 소송에 관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이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국가기관의 존립 목적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되니까요. 특히 대의기관인 입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그 합헌성이 추정이 됩니다. 대의기관이로서 국민을 위한 기관이니까 합헌성이 추정되고, 그 다음에 입법부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골격규범으로서, 즉 윤곽규범으로서 입법부에게 상당히 넓은 입법 형성권을 부여합니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잘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재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입법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특히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다른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국민은 제기할 수 있고요. 법률이 예를 들어 갖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길을 열어놨다면 위헌법률 심판 등을 통해서 입법부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부에게 입법을 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의 조항이 있거나 구체적인 경우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면 이것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불안정한 법을 제정을 해서 즉 부진정 입법 부작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헌법률 심판의 그런 대상으로 삼을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집행기능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행기능 자체도 원래 이 법률안을 공포하고 대통령이 그런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면을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사실은 모든 집행부의 집행권은 자체가 국민의 그런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해서 기본권이 보장되지만 그만큼 또 집행권은 또 광범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집행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 등을 통해서 국가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령, 행정각부의 장관령 이런 불령이 만약에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통해 구제받기도 하고요. 그런 대통령령, 장관령, 행정각부의 그런 불령 등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우리 헌법 102조 2항과 3항, 102조 107조에서는 그런 대법원이 위헌적인 명령, 규칙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집행부의 그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각부의 장관 등 국무위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에 대한 기본권의 그런 침해는 우리가 탄핵심뿐만 아니라 사법절차 또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달리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법부가 만약에 개인의 기본권을 제대로 구제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는 내부적으로 이런 신급제도라든가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든가 라는 것을 두어서 개인의 기본권을 구제해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법원의 재판이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여기는 위헌이라는 건 헌법 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한 결과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런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그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당의 행정소송도 취소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죠.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반화돼서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기본권의 그런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저항권의 행사라든가 민사상의 자력구제나 형사상의 자구행위, 또는 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이런 경우를 다 꼽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교재 내용을 보고 좀 보완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형적인 그런 그 헌법의 그런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권 침해 구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이제는 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